안녕하세요, 여러분. 흥미로운 텍스트를 명확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이성무 저자의 아주 흥미로운 역사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는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겪어온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진화 과정을 역사의 진자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계추처럼 이리저리 크게 요동친 우리 역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저자의 날카로운 경고까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에세이는 저자의 아주 묵직하고도 우려 섞인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전례 없는 초고속 성장이 혹시 우리의 뼈아픈 과거를 완전히 잊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자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지금 세대들이 1910년 국권을 상실하고 참혹하게 살아야 했던 그 아픈 현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배고픔의 소름도 나라 잃은 식민지의 고통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첫 번째 파트, 잊혀진 과거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 속에서 그 거대한 시계추가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숫자 1000. 에세이에 따르면 20세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아주 특정한 철학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철학이었을까요? 저자는 이 기나긴 시대를 바로 문치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군사력이나 상업보다는 문화, 외교, 그리고 농업을 최우선으로 삼는 통치 철학이죠. 무조건 강한 군대를 키우기보다는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고 중국과의 4대 외교나 주변국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통해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려 했던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문치주의를 택했을까요? 에세이는 이게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짚어냅니다. 한반도는 땅도 좁고 산이 대부분인데다가 흙도 농사짓기엔 영 불리한 화강암층이거든요. 게다가 비마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농업을 그렇게 중시했는데 정작 농사짓기엔 썩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살아남으려면 무력이 아니라 문화 강국과 외교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자는 바로 이 대조적인 전략에서 한국이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만 원인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치주의가 훌륭한 생존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서양의 제국주의가 몰려오던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도 한국은 이걸 너무 고집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과 서구 열강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군사력과 상업, 제국주의를 앞세운 이른바 무치주의를 아주 공격적으로 채택했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는 1910년의 뼈아픈 국권 상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문치주의 대 무치주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시계추가 아주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역사적 실패를 겪은 후 저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정변을 반대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간 극단적인 진자운동으로 해석합니다. 과거 1000년을 지배하던 철학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거죠. 만성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기 위해 군사 정권은 국가 시스템을 강압적인 무치주의로 확 바꿔버립니다. 개인의 자유는 잠시 뒤로 미뤄졌고 국가의 중심축도 농업에서 상공업과 산업으로 강제로 옮겨졌습니다. 에세이는 이것이 생존을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숨가쁜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910년에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던 곳이 1960년대에는 엄청난 속도로 강제적인 산업화를 겪어내고 불과 20여 년 뒤인 1980년대에는 또다시 민주화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극단적인 변화들을 겪어내야 했는지 저자는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민주주의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에세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뿌리내렸는지에 대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던집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핀 것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저자는 이렇게 아주 강렬한 은유로 표현합니다. 군사 독재라는 혹독하고 억압적인 환경이 역설적이게도 학생들과 시민들을 깨우고 결국 민주화 운동을 폭발하게 만드는 엄청난 마찰력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이 없었다면 저항도 없었을 거라는 의미죠. 에세이는 이 역설적인 과정을 세 가지 연쇄적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군사 독재가 강압적으로 경제 개발을 밀어붙입니다. 둘째, 바로 그 억압이 도화선이 되어서 학생 주도의 거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셋째, 결국 시민과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쥐게 되죠. 이 연쇄 반응 덕분에 10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거대한 중앙 집권 체제가 마침내 허물어지고 지방자치를 포함한 진정한 권력 분산의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번째 파트, 민중의 시대입니다. 마침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역사의 시계추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칩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민중의 시대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88 서울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대한 세계적 이벤트들이 국민들의 자신감을 하늘 높이 끌어올린 데다가 인터넷, 휴대폰, 이메일 같은 디지털 소통 도구들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대중들은 이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저자의 뼈아픈 경고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개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민중의 시대를 보고 드디어 민주주의가 완성된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숙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아주 따끔한 지적이죠. 마지막 5번째 파트, 갈등의 대가입니다. 저자는 한국이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하지 못했다고 꼬집습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요구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는지 에세이에 나온 예시들을 한번 볼까요? 일은 덜하면서 돈은 더 달라는 노동쟁이, 내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병역 기피, 나라는 어찌 되든 내 주머니만 채우려는 고위층의 부정부패까지. 저자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리만 목청 높여 주장할 뿐 정작 사회를 지탱하는 책임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결국 한국이 완벽한 갈등의 천국이 되어버렸다고 경고합니다. 어른과 젊은이들의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좁혀지지 않는 이념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갈등에 남남 갈등까지. 온 사회가 마치 산산조각난 거울처럼 갈라져서 국가의 근간을 마구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역사적 교훈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나 외부에서 찾아온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겪었던 그 끔찍한 IMF 외환 위기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시민들 역시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과거 식민지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외부의 충격에 나라가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실존적인 경고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압도해버려도 현대 민주주의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끝없이 요동치는 역사의 진자운동 속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찾고자 하는 저자의 절박한 외침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큰 숙제일 겁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